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예전에요, 백윤식 씨가 광고에서 김치가 짜다? 사랑이 식은 거지 뭐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김치가 짜든 싱겁든 직접 담갔다면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왜? 배추값이 하도 올라서요, 김치 아무나 못 담기 때문입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라지만 요즘은 배추 세는 걸 포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급기야 당정이 배추 2,900톤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정, 책상이 아니라 밥상 위에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4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김장하듯이 아주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요, 동해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세상의 최정화 기자님. 네, 오늘 오전 7시 10분쯤이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동쪽으로 11km 떨어진 해상에서요, 조업 중이던 이 민간 어선이 조업국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네. 지금 이상한 배가 있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어허. 이 조업국에 신고를 받고 네. 이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배 위에 있던 이 북한 주민 4명을 확인했는데요. 어허. 이후 해경이 군과 공조를 해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고, 이들이 타고 온 배를 인근 군 부대로 예인을 했습니다. 자, 긴장감이 순간 감돌았을 거 아니에요. 동해안이에요. 그리고 현재 솔직히 남과부 부상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동해안에 이상한 배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이당 아나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저 사람들 정체가 뭐예요? 일단 남성 1명과 여성 3명인데요. 군과 정보당국은 이들을 일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게다가 귀순 의사도 밝혔다고 합니다. 아하. 이들 발견 당시에 무장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군복 차림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하. 또 이들이 타고 온 배는요, 한눈에 봐도 북한 배라고 해요. 어. 이게 나무로 만들어진 전마선, 또 부업선이라고도 했는데요. 소형 고기잡이 배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배와는 또 굉장히 구조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소형 목선을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북한 목선이고요. 동해에서,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뭘 느끼셨어요? 저 배, 북한 목선 동해안에 떠내려오는 걸 발견한 게 누구라 그랬어요? 동해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 그러니까 우리 어민이 발견해서 신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경계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작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해안 감시 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우리 해경과 공조하여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에서 북 소형 목선을 발견한 우리 어선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이종근 평론가님 어쨌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군에서는 오전 5시 30분입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최초로 식별을 했다는 것이고요. 레이더만이 아니라 저기선 열 감지 그 기구가 있어요. 장비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제대로 가동이 됐었다. 그래서 5시 군에 따르면 5시 30분에 이미 파악을 했었고, 해군 합참 등 작전부대 즉시 전파를 해서 해군 함정이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아까 이 신고는 어쨌든 7시 10분경이니까 그거보다 이른 시각에 군은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이런 설명, 군 당국은 이미 새벽 5시 반에 알고 있었다는 설명을 지금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경계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균열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정확한 항로가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 군 당국은 동해 NLL을 넘어서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목선이 군 당국의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NLL을 일단 넘었다는 점이 문제이고요. 네. NLL을 넘어온 뒤에야 북한 목선을 포착하고 우리 군이 초계기 그리고 고속정을 보냈지만 민간 어선이 신고할 때까지는 사실 이 해당 선박을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어허. 해당 목선이 발견된 장소도 문제인데요. 속초 동쪽 해상 NLL로부터 남쪽으로 40에서 50km 부근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네. 군의 동해 NLL 감시 경계 작전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당장 야당에서는 해군 작전 구역인데 명확한 경계 작전 실패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 목선에는요. 남성 1명과 여성 3명, 총 4명이 타고 있는데 일단 외형적 겉보기로는 일가족처럼 보인다고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박성배 변호사 일가족이구나 귀순했구나 그럼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뭡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 조사부터 실시하죠. 이 사건에서 북한 주민 4명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하.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군, 경찰, 정보당국,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정보조사팀에서 10분을 받고 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신원이 어떻게 되고 북한 내에 어떠한 경력을 거쳐왔으며 실제로 귀순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귀순 의사가 없이 잠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조사에는 90일이 소요되는데 네. 연장을 거치면 최장 120일 정도가 소요되고 아직까지 정부는 이들의 귀순 여부 등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물지만 변심해서 북송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북송을 할 경우 정부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귀순의 진정성 같은 걸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위장 귀순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건데 합동신문조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귀순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그 기록을 살펴보면 네. 총 그 해상으로 귀순한 건수가 31건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그중에서 동해상이 26건이나 됩니다. 어머. 서해상은 4건에 불과하고 남해는 1건인데 사실 남해 1건은 뚫린 거예요. 동해나 서해로 왔어야 남해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대목은 네. 서해보다 동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동해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들통나지 않을 확률이 크다라고 북한 주민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네. 여기 2022년까지의 기록이지만 네. 2019년도에 멈췄어요. 어허. 2019년도에 아시다시피 2명의 어부가 귀순을 했는데 당시에 이 어부들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귀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북송을 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동해상으로 귀순이 멈췄습니다. 아하. 아예 제로 상태였습니다. 오호. 뭔가 북한 내에도 저 강제 북송 이후에 야 이거 남한에 가도 돌려보낸다 하더라. 뭐 혹시 그런 흉흉한 소문이 퍼졌던 걸까? 왜 갑자기 뜸해졌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 시절에 이 해상 귀순만이 아니라 전체 탈북민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탈북민에 대한 대우도 좀 달라졌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요인상 또 당시의 평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10% 이상 감소가 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 영상이 그 이제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있어서 저 갑자기 자해 시도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요 이번에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지금 귀순한 상황인데 무조건 지금 귀순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신문조가 귀순의 진정성 등을 지금 판단할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지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어릴 때 골목에서 골목대장 놀이할 때 내가 더 많이 알거든. 넌 가만히 있어. 넌 모르면 가만히 잠자고 있어. 막 그렇게 싸우잖아요. 야, 요런 비슷한 상황이 뭔가 정치권에서 벌어졌다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같은 장소에서 지구의 날 기념 대구시민 생명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도 열렸어요. 퀴어 문화 축제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퀴어 문화 축제만 안 되는 이유를 퀴어 문화 축제만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퀴어 문화 축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키워 문화축제는 인원도 소규모 인원이잖아요. 그냥 땅 곳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집회 제한은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월권이고 위법행위이고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거는 의원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죠.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 시장님 좀 경찰하고 껄끄러우시죠? 마음이 껄끄럽게 불편하시잖아요. 네? 지금 마음이 경찰 생각하면 항상 불편하시잖아요. 아니, 안 불편하십니까? 까비 돼야지 뭐 붙지. 오죽하면요. 사실 이 발언에 대해서 영상 보셨어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뒤에 앉아있는 대구시 보통 대구시장이 국감에서 발언하게 되면 뒤에 배석하는 사람 고위공무원들이잖아요. 근데 네네. 고위공무원도 빵 터졌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약간 좀 불편하지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뭐 이 피감기관의 장이 의원에게 가르치려 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좀 불편합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데 네. 상인들이 가처분, 그러니까 이걸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냈는데 법원이 이것을 아니다. 1년에 한 차례밖에 하지 않지 않느냐. 재산상의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고 지금 기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열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공무원들, 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행정 대집행, 그러니까 네. 막아선 거예요. 아하. 여기는 집회하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회 주최자와 공무원이 부딪힌 게 아니라 경찰과 공무원이 부딪혔어요. 아. 그러니까 국민이나 시민이 봤을 때 아니 공권력을 가진 두 기관이 또는 공무원과 어떻게 경찰이 1,500명과 500명이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묻는데 여야를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히 되어야 이런 표현들 또 네. 내가 더 잘한다 이런 표현으로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하. 조금 전 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경찰하고 안 불편하십니까? 제 차 모르니까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랬어요? 껌이 돼야 묻지. 라고 했더니 지금 오늘 스튜디오에 계신 5분 중에 굉장히 얼굴이 굳어지신 분이 유독 굳어지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 누굽니까? 박성배 변호사님입니까? 경찰 출신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정책적인 사안을 두고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듯한 태도는 자신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비호감의 요소를 더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법조인이니까 법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은 이른 타당해 보이면서도 그래서 법조인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관이어도 헌법재판관이어도 그 의견이 늘 일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견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른 어떤 사안을 두고 법조인이 1차적인 판단은 더 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견해가 맞을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틀릴 네.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에 따라서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치경찰 제도가 시행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자체장이 실질적인 인사권, 예산 관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서 경찰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부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감독 기관이 될 수 있을 경찰을 무시하는 태도는 지자체장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법을 잘 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의 필수 부품도 아닌 트럭은 들어가게 공무원들 밀어내고 길을 터주고 그게 무슨 경찰청장이 할 태도야. 내가 대한민국 검사를 한 사람이야. 어떻게 대구 경찰청장보다 내 형법을 모르겠어요? 책임 물을 겁니다. 대구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뭔가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도 법조인이긴 하지만 지금 홍준표 시장은 이제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검사 이른바 자신감, 자부감이 일단 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곡된 자신감으로 보이죠. 이 자신감에 대해서 누가 손뼉 쳐줄 수 있겠습니까? 경찰에 대해서 까미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정말 사건 사고 현장에 출두하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폭행일지 상해일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법을 어떻게 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검찰 출신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정치인 출신이라 그런 겁니까? 어떤 지위에 대해서 상대 직역을 폄훼하면 그게 무슨 본인의 정치적 이득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아까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용해인 의원보다 내가 법을 더 잘 알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요. 용해인 의원은 현직 의원입니다. 법을 만들고 있는 입법기관입니다. 이런 폄훼로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퀴어 축제도 법원에서 허가했던 사안입니다. 그것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 기억으로는 휴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막는다는 점, 이거 국민들의 응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대구광역시 시장이긴 합니다만 이종근 평론가님, 국정감사라는 중앙정치 무대에 이번 스포트라이트 받았다는 점에서 시험으로 치면 지금 전국 모의고사 지금 무대에 지금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좀 점수 매기고 싶으세요? 일단 총선이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자체장은 총선에서 멀잖아요. 네. 자기가 어찌됐든 중립을 지켜야 되는 위치인데 이럴 때일수록 중앙 정치에 관심 있는 정치인이라면 지자체장이라도 저렇게 국감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혹은 SNS를 통해서 중앙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면 소외되는 것을 막고 또 총선에 어느 정도의 어떤 영향력처럼 보이거든요. 홍준표 시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도 임기가 끝나는 게 2026년이에요. 다시 한번 대구시장에 도전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 봅니다. 아마도 다음에 열리는 대선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과연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시간은 어디를 가리킬지 아마 시간이 갈수록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바늘이 분명해질 것 같아요. 한번 차분하게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선균 씨는 내사 신분에서 피내사자 신분에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말씀은 전해드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선균 씨의 과거 행적 하나하나가 모두 다시 재조명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그동안의 이선균 씨의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동안 마약 빼돌려 처먹은 거 그거, 그리고 유흥업소 불법 운영한 거, 뭐 네가 잘못한 것 중에 극히 일부겠지만 최소한 무기징역 나온다에 내가 18만 원 건데. 이게 뭐 테스트 주행 뭐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예. 제가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이기는 게 정이지 뭐. 법대로 해주지 뭐. 지금 보신 것만 해도 이 영화 작품 말고도 수많은 작품들의 이선균 씨가 주인공을 맡아와서 그만큼 대중들에게 친숙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주는 충격파가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지금 마약 관련 혐의 관련해서 보도들이 지금 그야말로 본물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특히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요. 그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유흥업소 관계자가 또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선균 씨가 해당 가게에 자주 왔던 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흥업소 안에서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주 왔던 건 맞다. 이어서 VIP들이 은밀하게 온다. 보통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흥업소가 네. 그냥 일반적인 유흥업소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유명 인사들이 온다라는 걸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은밀하게 만나는 거군요. 비밀리에. 어떤 VIP들인지 누구를 특정하는 건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전혀 없습니다만 이 유흥업소 관계자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뭔데요?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다. 어머, 이게요, 방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더 큰 게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알 듯 모를 듯한 발언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이 관계자의 발언은 추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 문제되는 유흥업소가 멤버십 회원제로 운영되고
출입하는 인사들이 사회 고위층들입니다.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중들이 알만한 인물들 이름이 벌써 피내사자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경찰이 수사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성균 씨 외에도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도 이미 착수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 유흥업소의 종업원인 여실장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향후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수사 협조의 한 방안으로 관련 인물이나 추가로 마약을 제공한 인물에 대한 제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여실장 외에도 추가로 입건되는 피의자들도 마약 사건에서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한 수사 협조가 가장 중요한 가명 사유이다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물들로 마약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요,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이 유흥업소 관계자라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지만 그 신빙성은 따져봐야 될까, 믿을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이 얘기가 일단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내용이 진짜 영화 같아요. 우리 영화 보면 정말 고급 유흥업소, 이른바 몇 퍼센트, 1% 내는 VIP들만 간다는 유흥업소 보면 영화에서 보면요. 지하가 미로처럼 돼 있고 무전기 등을 통해서 들고 지금 들어간다 어쩐다 몇 중장치 보안장치 막 통과하고 막 그런 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 영화 장면이.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버닝썬 사건 기억하시죠? 아하. 버닝썬 사건이 그것도 역시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지만 버닝썬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부 강남의 나이트클럽의 그런 클럽 문화가 완전히 일파만파 크게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약이 아니더라도 그 굉장히 이 장소, 그러니까 이 유흥업소의 영업 형태에 대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매체가 지금 보도한 바에 따르면 1% 룸으로 운영되는 VIP 클럽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1%가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에 해당되는 멤버십 회원이었다는 일단 겁니다. 재력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1%라는 건 뭐 재력, 뭐 권력, 금력, 뭐 모든 걸 다 포함한 어떤 의미에서의 1%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10%, 10% 이런 말은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그 은밀하고도 은밀한 전혀 누가 출입하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교 클럽이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야기되는 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상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들어도 영화 같은 얘기예요. 아무나 못 가는 유흥업소인데 그 유흥업소에 자주 들었다는 게, 이선균 씨가 자주 들렀다는 게 이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신빙성, 사실 여부는 더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진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이 취재했던 해당 기자에게 직접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들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이제 뭐 10%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고급 유흥주점, 이곳이 10%다 그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곳은 그 이상의 급이다. 10% 수준보다 좀 더 높은, 좀 더 값비싼 그런 유흥주점이었다. 타인의 어떤 시선을 꺼리는 뭐 소위 VIP급 유명인이사, 뭐 운동선수나 뭐 연예인이나 뭐 재계 고위 관계자들, 뭐 그런 분들이 뭐 주 고객이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인분을 통해서 뭐 소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의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유흥업소 관계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따져봐야 되지만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직업군들의 특징은 뭐예요? 대중의 시선이 공개되는 게 좀 꺼리는 그런 직업군들의 사람들이잖아요. 뭐 VIP, 운동선수, 연예인 등등등등.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왔고 1% 클럽이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경찰은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유흥업소 관계자의 말이 맞는지 신빙성은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왈가왈부만 그칠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성균 씨가 지인의 소개로 이 업소를 알게 된 이후에 구속된 여실장과 친분을 쌓으면서 단골이 되었다는 것인데,
경찰이 지난달에 이 업소에서 여 실장이 VIP들과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제보받고 이 여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서 이선균 씨 등의 단서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진 않았습니다만 경찰은 이 여 실장 외에도 유흥업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이어나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마약 수사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마약 연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마약을 제공한 사람, 같이 마약을 공동으로 흡입한 사람, 마약을 전전 유통받은 사람, 가지치기처럼 뻗어나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아마 경찰은 이 여 실장 외에도 유흥업소 관계자들에 대한 다양한 수사를 통해서 다양한 가지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못한 이유는 이 제보받은 내용들이 사실인지 증거를 확보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을 것이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선균 씨 측 변호인 측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후속 보도들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이선균 씨 변호인의 입장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식 수사를 받기 전이다 보니 인정을 해야 할지, 인정을 한다면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할지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소 입장이 어정쩡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실 여부는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이라면 어디까지이고 어느까지 정도 마약이 깊숙이 이선균 씨가 개입을 했고 관여를 했고 흡입을 했고 투여를 했고 궁금하잖아요. 이 자체도 기자들도 굉장히 궁금해. 지금 이 수사를 인천지방경찰청이 하고 있는데 오늘 기자들이 하도 질문이 쇄도하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기자들 앞에서 경찰이 조목조목 뭔가 설명을 했다면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일단 공식 브리핑을 가졌죠. 그리고 이선균 씨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행 시점이나 장소 등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증거관계에 관련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보도에서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 집에서 여러 차례 대마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랬었죠. 예, 여기에 대한 경찰 입장에 대한 질문도 당연하지 뭐예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마약을 흡입, 투약했는지 정확한 장소 등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번 이선균 씨만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뭐 8명이 지금 입건이 됐다, 내사자다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충격을 줬던 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죠. 황하나 씨 이번에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 같이 수사 받게 된 상황이고요. 또 계속해서 좀 연결고리처럼 다른 인물들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명 방송인 출신 작곡가라고 알려진 사람의 어떤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내사자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기자들도 답답할 지경인데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경찰이 물론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해돼요. 하지만 이종근 평론가 지금 많은 분들 궁금한 그렇다면 이선균 씨가 평소에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비춰지는 외모 이미지는 반듯한 그런 사람이었던 이선균 씨가 어떻게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게 됐고 어떤 과정으로 마약 투약했는가 지금 그게 어떤 정황을 포착했다는 거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도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이 마약과 관련된 지금 수사 이외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선균 씨가 고소한 사건이에요. 누구를 고소했느냐? 바로 여 실장. 그러니까 지금 20대 후반에 그 유흥업소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여 실장을 고소했다는 겁니다. 고소 내용은 뭐냐면 협박을 했다는 것이고 협박으로 이미 수억 원대의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추정하는 건 이거죠. 무엇을 협박했을까? 자, 그런데 이 수사는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마약의 정황이 유흥업소에서 지금 마약을 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를 했다.
했잖아요.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 여실장이 키를 갖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협박을 했다면 이 마약과 관련된 협박이었겠고 단순히 수억 원을 던졌는데 마약하는 걸 내가 목도했어요 정도로 수억 원을 건넸을까? 그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라는 마약 범죄의 세 가지 요건을 전부 다 이 여실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혹은 추정입니다만 네. 그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네. 여 실장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네. 수억 원의 그런 어떤 돈을 더 요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가 지금 초점이죠. 그 여실장이라는 유흥업소 관계자는 지금 구속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단 신병은 확보됐기 때문에 이 여실장을 상대로 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실체적 사실에 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인데 일단 이 부분은 좀 따라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경찰이 아직도 지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관련해서요. 이선균 씨가 언제쯤 소환될까? 왜냐하면 소환 날짜 관련해서 뭐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된다는 둥 어쩐다는 둥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인천경찰청은요. 오늘 기자들 앞에서 소환 시점도 지금 잡힌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첩보를 수사하다가 발견을 한 거죠.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죠. 이미 제출 요구를 하면은 이제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출 안 했을 때 이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고 감정을 보내고 확인이 되면은 출석 요구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그러면 언제쯤으로? 빨리 하겠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압수수색 얘기하고 있어요. 압수수색의 대상은 뭐예요? 뭐 자택이에요? 사무실? 차예요? 뭐 어디를 압수수색한다는 겁니까? 마약류와 관련된 압수수색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통상 다른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집, 사무실, 차량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하고 그 내역 중에는 장부나 메시지 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또 다른 한 축은 실제로 출석을 했을 때 이 검사를 충밀하게 진행하기 위한 압수수색입니다. 간이검사로서 소변검사는 이른 어느 정도 마약 투약 여부만 확인할 수 있지 구체적인 마약의 종류나 시기를 확인하지 못하다 보니 국과수의 감정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굳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는데 당사자가 부동의한다면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체 압수수색이요?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부동의할 경우에는 강제로 이 채모를 채취하기 위해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이선균 씨와 관련된 소환이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경찰이 내사 단계를 넘어 이선균 씨를 입건했다는 것 자체는 일부 마약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느냐? 경찰 입장에서는 한 번 소환해서 모든 조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인데 다른 마약류도 투약 의혹이 불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여러 마약류 투약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각 마약류의 투약 종류, 시점 등을 밝혀내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이고 내사 단계에서 이미 수사에 준할 정도로 각종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이선균 씨는 그야말로 최근에요. 최전성기를 찍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정말 여러 영화도 출연했고 이미 올해 개봉한 영화도 있고 앞으로 개봉할 영화도 있어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It's good. It's good. 한국 영화의 부활을 되는 신호탄을 저희가 쐈으면 좋겠네요. 잘 자. 칸 영화제 5월달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저희 일정 시작을 칸에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 기분 좋은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캐릭터의 큰 매력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때문에 이 영화 선택한 건 아니었고 지금 최정아 기자님 시점을 보면 이 마약 논란이 터지기 직전까지도 영화 등을 홍보하는 인터뷰를 행했던 거 지금 보여지네요. 어떻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선균 씨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배우 인생에서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배우예요. 왜냐하면 영화면
뭐 기생충으로 아카데미도 갔었죠. 그리고 잠이라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화 상황이 산업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손익분기점을 넘은 3번째 영화였어요.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정말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이성균 씨가 주연을 맡아서 이 손익분기점을 넘은 정말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한 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든 영화든 출연하면 다 잘 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명배우다. 그래서 작품이 쏟아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배우거든요. 네. 때문에 지난 9월 6일에는 이성균 씨 주연 영화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잠이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의 이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 영화가 지금 들어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영화에서 이성균 씨가 이 목류병 환자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이 홍보를 하면서 이 관련된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뭐 혹시 잠버릇이 어떻게 되냐, 아니면 잠은 좀 잘 자는 편이냐라는 질문이 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배우들은 불면증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잠을 잘 자는 편이다. 평소 6시간 정도 잔다. 술과 약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요. 일할 때는 알람을 맞춰놓고 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아내, 이 부인인 전혜진 씨 같은 경우가 더 예민해서 나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술과 약을 안 한다고?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부분이 됐고요.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도 3월 달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악질 경찰이라는 영화였는데 이때도 인터뷰가 지금 누리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요. 왜요? 이 영화 개봉 당시에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버닝썬 게이트가 정말 나라를 들썩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성균 씨가 관련돼서 이 버닝썬 게이트의 이 논란을 언급하면서 다른 걱정을 다 떠나서 이번에 벌어진 이런 사건 사고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실망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이때 연예계 후배인 승리 씨, 정준영 씨가 이 게이트에 연루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많이 피곤한 일인 것 같다. 이런 일이 계속 터지고 또 다른 이슈가 생기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한 일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누리꾼들에게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착잡합니다. 뭐 버닝썬 때 그때는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뭐 이제 수사하면 다 나오겠죠. 언제부터 마약을 처음 접하고 하는지. 근데 직전에 잠이란 영화 그 인터뷰 때 했던 말, 이종근 평론가님. 네. 그때는 이게 적발될 거라 생각 못했겠지만, 야, 역시 자신의 과거 발언이 부메랑 돼요. 돌아온 게 제일 무섭네요, 진짜. 부메랑 돼 돌아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기자님이 아까 재조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재조명이 아니라 앵커가 말씀하신 부메랑이 됐습니다. 단순히 재조명이 아니라요. 지금 부메랑이 된 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런 발언들을 함으로써 이미지가 구축이 되거든요. 이미지가 구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를 예를 들어서 광고를 쓰려고 할 때 그 광고 회사에서 평판 조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평판들이 쌓여가면서 이 사람은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이야. 이러면 제약회사 같은 데서 그 광고주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바로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광고주들이 판단하게 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혹시나 이 사람이 이런 일에 결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사실은 세평도 중요하지만 이미지,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자신의 어떤 세계관이고 이념이고 신념이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부메랑된 게 당장 난리 난 게 제약회사들입니다. 지금 광고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 가족이 함께 찍은 그런 그 광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제약회사 광고사들은 난리가 났어요. 다 내리는데 아마도 단순히 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이미 지불한 그런 액수의 몇 배를 이성균 씨한테 청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부메랑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성균 씨, 앞서 경찰의 얘기 들으셨죠? 이미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다는 특정할 수 있는 증거들은 확보됐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소환 시점으로 옮겨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건 뉴스파이터 눈 부릅뜨고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남편을 털어주세요. 아니, 이건 뭐 비상금 숨겼다 뭐 혹시 그런 사연인가요? 이담 아나운서. 그렇게 귀여운 애교 있는 사건 정도라면 참 좋겠지만 이거는 강력범죄 사건입니다. 어머나. 일단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이었습니다. 한 50대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요, 이렇게 장사를 하는 상인과 좀 친해집니다. 이 상인분도 50대였다고 해요. 이 아내도 50대고요. 네. 근데 이 아내는 남편과 좀 사이가 좋지 않았나 봐요. 아이고. 그래서 이 상인분도 뭐 같은 나이대니까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남편과의 불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이 상인분이 잘 들어줬던 겁니다. 아. 그래서 친해졌는데 이 상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뭔데요? 치킨집을 하려고 하는데 한 3억 원만 투자를 하세요. 같이 운영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내는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3억을 이 상인에게 빌려주고 함께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벌써 이 대목부터 깜놀할 대목이잖아요. 이종근 평론가님, 아무리 뭐 개인적 상황 얘기하다가 친해졌기로서니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을 같이 공동 투자하고 지금 사업을 한대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동업이란 건 언제든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은 완전히 원수가 되잖아요. 역시 비슷한 어떤 패턴을 경나했더니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집니다. 당시 2021년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모든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치킨집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폐업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인에게 네. 3억을 돌려다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어허. 그런데 이 상인이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을 둔기로 때려서 어머? 그다음에 겁을 준 뒤에 어허.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제안이잖아요, 세상에. 당연히 안 받아들였겠죠, 이종근 평론가님. 그런데요, 이 아내가 상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어머나.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가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래도 저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자기 남편을 둔기로 때려서 겁을 주겠다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했는데 네. 이 상인이 그 처음부터 이런 어떤 하소연을 들으면서 네. 어떤 의미에서 좀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아하. 그 관계가 있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는데 네. 이 상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상황들을 계속 집요하게 이용을 하면서 아이 내가 나한테 계속 그렇게 털어놨잖아. 그런 사람인데 라면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남편과의 불화가 있다는 점,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적개심을 교묘히 악용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자기 남편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자는 그 말에 솔깃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 아니 그러면 최정강 기자님, 그러면 이 아내란 사람은 그 동업했던 사람이 진짜로 자기 남편을 둔기로 때리게 가만 놔두고 그냥 지켜만 본 거예요? 가만 놔둔 게 아니죠. 가만 놔두지도 않고요. 말리지도 않고요. 오히려 도와줬습니다. 어머나?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이 아내가요, 상인의 지인에게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2월 25일, 그러니까 범행 당일이었는데요. 네. 아내가요, 아들이랑 집을 비워줬어요. 어머. 범행을 저지르라고 집을 나가준 어머, 이런 세상에.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건데, 그리고 저녁 6시가 됐습니다. 그쯤 돼서 상인의 지인이요, 이 아내의 집에 침입을 해서 어머나. 귀가하는 남편을 향해서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상인의 지인, 오히려 남편에게 제압을 당한 후에 달아났어요. 하하.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거죠. 자신의 목적을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천만다행이긴 해요. 천만다행이긴 해요. 남편분이 오히려 제압을 해서 일단 이 도망가게 만들었다는데 나중에 자초지종을 혹시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배신감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근데 아내가요, 재판 과정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인이요, 본인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니네 남편이 흥신소에 너를 죽여달라고 의뢰를 했다라고 이거 이야기를 했고 그 얘기를 본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 아내는 살해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까 이종건 평론가께서 가스라이팅을 조심스럽게 추정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인이 이 아내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이 아내라는 사람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지인이라는 사람, 자기 속마음 털어놓다가 친해졌다, 알겠다는 그 지인한테 그냥 다 이용당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주장인데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심 재판부 아내의 주장은 허황되고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이어서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남편이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 두려움은 짐작하기도 어렵다면서 아내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강도상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둔 이유는 강도가 신체에 해를 가한다. 그 자체가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나마 징역 3년 6월에 그친 이유는 기본 범죄, 즉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강도 범죄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3년 6개월에 선고되는데 1심이란 표현이 나와서 그 말은 항소심까지 갔단 얘기예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2심까지 갔습니다. 이 아내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아니, 나는 이 상인이 우리 집에 가서 남편을 해하려고 하는 건 나 정말 몰랐다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같이 집까지 비워준 사람의 변명치고는 좀 궁색한 부분이 있고요. 아하. 나아가서 내가 설사 이 사람이 내 남편 둔기로 때려서 비밀번호 알려내려고 했던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공범은 아니지 않냐? 나 방조범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공범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좀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고요. 형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또 납득되지 않는 주장 하나는 범행 당시에 본인은 심신미약 상태,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정신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이러고도 지금 반성조차 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이 주장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였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2심 재판부도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합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공범이 집안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가 없었다. 그러네요. 또한 아들과 함께 피신함으로써 범행이 쉽게 실행되도록 했다. 맞아요. 상당한 범행 기회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수사 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면서 공범을 숨기려 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아내의 항소를 그대로 기각합니다. 항소심에서 아내 주장 기각했다는 얘기는 1심, 원심 3년 6개월이 확정됐다는 얘기. 그러면 아내는 일단 죄값을 받게 됐는데 그 지인이란 작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 상인은요, 본인이 덜미를 잡힐까 봐 일단은 도주를 했었습니다. 아하. 사건 발생 이후에 무려 8개월이 지나서야 검거가 됐어요. 아하. 그리고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습니다. 아무래도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그 아내보다 현장에 가서 실제로 둔기를 마련하고 등등에 개입했다는 점을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항소심 2심에서는 징역 11년으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이 강도상해, 그러니까 이 아내의 남편을 해하려고 했던 범죄에 플러스 다른 사기 사건까지 병합이 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하마터면요, 세상에 그 둔기 강도 범행에 성공했다고 생각해보자. 하마터면 저 남편분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어요. 이담 아나운서, 뭡니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 영국 언론이요, 푸틴의 건강 이상설을 꾸준히 제기해왔던 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이 채널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 22일 밤에 심정지를 일으켜서 구급 요원들로부터 긴급 조치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밤 한 9시 5분쯤이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보안 요원들이요, 대통령실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침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침실로 바로 달려가서 봤더니 푸틴 대통령이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 바닥에서 몸을 구부리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누워있는 걸 봤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테이블도 뒤집혀 있었다고 하고요. 뭐 어허. 음식, 음료도 막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이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너럴 SVR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저게 뭔데요? 이게 이제 전직 삼성 장군이 운영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삼성 장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직 크렘린궁 내부 인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알려져 있긴 한데 아직 확실한 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정황들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느껴지는데 아니 이 정도라면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야 할 판인데 지금 조용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려면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CNN을 비롯해서 또 4대 통신사 AP, UPI, 뭐 AFP 이런 데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지금 보도를 한 매체도 있어요. 아까 영국 언론 네. 스카이 뉴스라든지 네. 혹은 뭐 데일리 미러라든지 약간 가십성을 하는 그런 매체들이에요. 자, 왜 그럼 주류 언론들이 하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뉴스위크가 이렇게 보도를 해요. 제너럴 SVR에서 보도하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그 푸틴의 건강 이상설은 주의를 기울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담 아나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삼선 장군 운운하지만 그러나 알려진 게 없어요. 여기서 계속 뭘 주장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 푸틴의 측근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도 많은 건강 이상설을 여기서 계속 보도하는 바람에 지금 뉴스위크의 그런 그 경고랑 마찬가지로 유수 언론들이 지금 받아서 언론을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빙성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던 그런 텔레그램이었다는 거예요 SVR이.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정화 기자님. 그런데 가만 기억을 떠돌려 보면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처음 나온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 푸틴 대통령이 아프다라는 이런 의혹은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네네. 지난해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인데요. 네. 의자에 앉은 이 푸틴 대통령의 발이요. 어딘가 불편한 듯 왼발을 계속 이렇게 비트는 모습입니다. 진짜네요, 네. 회담 내내 오른팔을 이렇게 움켜쥔 채 불편한 듯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달 또 다른 공식 행사에선 오른팔은 가만히 이렇게 둔 채 왼팔만 이렇게 흔들면서 진짜네요?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지요. 이 같은 푸틴의 건강 이상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췌장암, 파킨슨병, 치매 등 질병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야, 진짜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보세요. 테이블 꽉 잡고 있고요. 아마 저게 테이블 꽉 잡고 있는 이유가 혹시 이제 추정입니다. 손을 덜덜 떠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꽉 잡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서 걸을 때 아마 군 사열하는 모습 같은데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왼팔은 이 힘차게 흔드는데 오른팔은 가만히 있고 저 그때 당시 얼굴 표정이 잔뜩 뭔가 고통에 찌든 모습 그렇게 좀 보이기도 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모로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다 보니 이에 따라서 공식 석상에 대역을 내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대역 의혹까지 불거져 있고 심지어는 푸틴이 쓰러진 듯한 노골적인 AI 합성 사진까지 온라인에 널리 퍼져나간 바도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AI 합성 사진으로서 실제 푸틴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실제 푸틴 같아 보이는데 실제 푸틴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 AI 합성 사진이라고 저게? 예, 상당히 흡사해 보입니다. 야, 이게 진짜 큰일 났네. 요즘 시대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어, 진짜. 네. 현재 불거지고 있는 대역 의혹은 지난 6월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을 방문할 당시의 푸틴의 모습인데 이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푸틴이 실제 푸틴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어머나. 당시의 푸틴 뺨이 더 통통하고 부은 것처럼 보였고 몰려던 군중과 거리낌 없이 사진을 찍는가 하면 이 장교와 악수를 하거나 그의 제복을 매만져 주는데 지금까지 푸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한번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 쭉 한번 볼게요. 지난 2월, 지난 3월, 지난 3월. 이거 한번 볼까요? 중간중간 좀 보시기에 다르세요? 어떤가요?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가 SNS에 푸틴 대통령의 사진 3장을 올리면서 비교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인데 다르네요, 진짜. 이 첫 번째는 지난달 21일 모스크바 연방의회 연설 당시의 모습이고 오호. 두 번째는 지난 18일 크림반도에서 찍힌 사진이고 세 번째는 지난 19일 마리우폴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미묘하게 달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턱 모양, 얼굴선 등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과연 누가 진짜 푸틴일지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담 아나운서 이런 건강 이상설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푸틴 대통령도 곤혹스럽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반응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뭐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반응을 내놓은 건 없지만 푸틴 대통령이 아마 이런 좀 의혹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이 뭘 숨기고 싶을 때 과장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보여드릴 영상 속의 푸틴 대통령의 이 행동이 이런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네, 지난 6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병원에서 군인들을 만난 푸틴 대통령입니다.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요. 직접 훈장을 달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여느 대통령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갑자기요, 이 푸틴 대통령이 의자를 번쩍 들더니 앞으로 가져갑니다. 어머? 수행원들이 이제 들어주려고 했는데 그 손길도 마다하고 본인이 직접 의자를 들어서 옮겼는데요. 어허. 평소와는 조금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고 해요. 일각에선 건강 악화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야, 일단 저 모습도 이채롭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공식 입장이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순간적인 돌발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크렘린궁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예 안 냈어요, 그러면? 일단 크렘린궁과 푸틴 본인은 대역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뭐 건강 이상성을 등과 연루돼 가지고 의혹이 제기되자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도였는데요. 대역 의혹에 대해 경호 목적으로 대역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푸틴 대통령 받은 적은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걸 거절했다. 공개적으로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크렘린궁은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을 때부터 푸틴 대통령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이런 논란을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러시아 외무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른바 시한부 의혹에 대해서는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발끈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건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순간 많은 인터넷상에서 많은 이 회자가 됐던 기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차분하게 이것도 들들 필요가 없어요. 차분하게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사시는 박미나 님이 사진과 함께 그리고 영상도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미용실 운영하는 남편이 월요일에만 쉽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는 독박 육아를 해요. 스트레스도 풀 겸 어제 온 가족이 세천 근린공원 다녀왔어요. 동화나라 같은 곳에서 우리 집 보물 1호, 12살 딸 안예진 2호, 늦둥이 3살 아들 다훈이와 인생 사진도 건졌네요. 아이고 다훈이 예쁘네요. 네. 공원 가는 길에 남편이랑 아이들이요. 요즘 인터넷에 난리가 난 공중부양 연습한다고 길바닥 전세 냈어요. 아, 세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아이고 귀여워.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박민아님, 웃음과 사랑 넘치는 가족 모습에 저도 기분 좋아지네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